여러분 혹시 이번 달에 경조사가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결혼식 한 번, 장례식 한 번, 돌잔치 한 번. 이 정도면 적게 잡아도 30만 원입니다. 1년이면요. 최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많으신 분들은 5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월급이 들어오니까 에이 사람 사는 거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통장에서 나가기만 하는 돈, 매달 고정 지출처럼 빠져나가는 경조사비. 이게 한두 달이면 모르겠는데 1년, 2년, 3년 쌓이면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이 됩니다. 안내전이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요. 내전이 생활비가 흔들립니다. 이 고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어르신들 거의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사람 도리하기가 참 무섭다. 이 말씀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고민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계별로 얼마가 적당한지, 어떤 관계는 정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돈 대신 마음을 전하는 방법까지 끝까지 보시면 경조사비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잔치가 나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쌀 한 말 들고 가고 반찬거리 나눠주고 일손이 부족하면 가서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그게 바로 품앗이였죠.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노동이 오갔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따지는 사람도 없었고요. 동네 전체가 한 가족처럼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물건이나 일손 대신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내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러다 30,000원이 되고 50,000원이 되고 이제는 100,000원도 기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부조금도 올라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물가는 올라갔는데 은퇴 후의 수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물론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경조사가 3번만 겹쳐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나갑니다. 연금의 절반이 경조사비로 사라지는 셈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이 좀 나간다 수준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섞어서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5년 동안 교직에 계시다가 63세 은퇴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으셨고 연금도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여유롭게 살겠구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은퇴하고 첫 해에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습니다.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돈이 그렇게 나갔을까? 김 선생이 가계부를 꺼내서 한번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숫자가 나왔어요. 1년 동안 경조사비로만 420만 원이 나간 겁니다. 결혼식 7번, 장례식 4번, 돌잔치 2번, 칠순잔치 3번. 합치니까 16건이더라고요. 김 선생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직에 있을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이게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새삼 느꼈어. 이게 김 선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물어보시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데도 우리는 경조사비를 계속 내는 걸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체면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람이 도리를 해야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남들이 다 내는데 나만 안 내면 뒤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죠. 둘째, 호혜성의 압박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 결혼식에 10만 원 냈는데 이번에 안 내면 말이 되나? 과거에 내가 쓴 돈이 일종의 채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돌려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대체 관계에 대한 불안입니다. 경조사비를 안 내면 그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안 가면 나중에 내 경조사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경조사비를 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 체면, 호혜성, 관계 불안, 이것들이 우리를 경조사비의 늪에 빠뜨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요, 한 발짝 떨어져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모두 실체가 있는 걸까요? 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조사비 5만 원 냈는지 10만 원 냈는지 1년 뒤에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은 내 부조금 액수에 관심이 없어요. 호혜성, 이것도 따져보면 꼭 돈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축하 전화 한 통,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손잡아주는 것, 이런 게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관계 불안, 정말 중요한 관계는 부조금 5만 원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조금 때문에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게 과연 진짜 관계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죠.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안 내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면 마음도 편하고 통장도 안전한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조사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얼마를 내야 적당한 거지? 이 질문입니다. 너무 적게 내면 실례인 것 같고 너무 많이 내면 부담이 되고 매번 고민이시죠? 오늘은 이걸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 앞에 연못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돌을 하나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죠. 가운데 원이 가장 작고 그 바깥으로 점점 큰 원이 퍼져나갑니다. 인간관계도 이 물결과 같습니다. 가장 안쪽 원, 첫 번째 원, 이건 내 가족 형제자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가까운 친구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죠. 살면서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새벽에 연락해도 받아줄 사람, 이 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원, 이건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인들입니다. 동창 모임, 취미 동호회, 같은 아파트 주민,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이웃,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서너 번은 얼굴을 보는 사이, 만나면 반갑고 이야기가 통하는 분들이죠. 세 번째 원, 가장 바깥쪽 원입니다. 이건 이름은 알지만 일상적으로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 먼 친척, 학부모 모임에서 잠깐 알았던 분, 지인의 지인. 그 사람 알긴 아는데 이 정도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개의 원을 기준으로 경조사비 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조사에는 당연히 참석을 하시겠죠. 금액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식이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장례식이라면 10만 원에서 그 이상.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솔직하게 세어보시면 10명이 안 될 겁니다. 대부분 5명에서 8명 정도예요. 이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해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부담이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여러분이 조금 적게 내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을 분들이기도 합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니까요. 두 번째 원,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인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조사에는 상황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참석하신다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참석을 못하시면 3만 원에서 5만 원. 이 정도면 예의에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5만 원이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퇴한 상황이라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습니다. 은퇴한 분이 5만 원을 내시면 형편이 어려우신데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고마워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무리해서 10만 원, 20만 원 내시면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이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면서요.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을 내시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두 번째 원에 있는 분들과는 미리 기준을 맞춰 놓으시면 아주 편합니다. 동창 모임이든 동호회든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것. 우리 이제 다 은퇴했으니까
경조사비 기준을 좀 정하자. 참석하면 5만 원, 못 가면 3만 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요. 놀라운 건요.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면 열의 아홉은 아, 잘 됐다. 나도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 하고 반기십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사람이 되어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에 있는 분들의 경조사에는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 툭 날아왔는데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더라 하고 한참 생각해야 하는 경우 있으시죠. 예전 직장 동료의 자녀 결혼, 먼 친척의 손주 돌잔치, 지인의 지인이 보낸 초대장, 이런 경우에는 축하 메시지 하나 정성껏 보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돈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면 3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경조사에 부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서로 그 정도 거리의 관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기서 특수한 상황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경우. 이건 좀 고민이 되시죠. 기본적으로 부부 동반이라고 해서 금액을 2배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내시던 금액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하시면 충분합니다. 자녀의 경조사인 경우. 내 아들 결혼식에 와주셨으니까 그분 아들 결혼식에도 가야지.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호혜성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금액은 꼭 같은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동창 모임에서 이 친구에게는 10만 원 내고 저 친구에게는 3만 원 내면 나중에 그게 알려졌을 때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동창 모임 경조사는 5만 원으로 통일한다고 정해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고민도 없고 누구에게든 떳떳합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65세 퇴직 교사입니다. 성격이 좋으셔서 모임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직 동문회, 아파트 분여회, 등산 동호회, 성당 소모임 4개나 되는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문제는 각 모임마다 경조사비 기준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교직 동문회에서는 10만 원이 기본이었고 등산 동호회에서는 5만 원이었고 성당 소모임에서는 자유였어요. 박 여사는 처음에 모임마다 다른 금액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산 동호회 친구가 교직 동문회 친구이기도 한 분이셨는데 경조사비 이야기가 나왔대요. 박 여사가 거기서는 10만 원 내고 여기서는 5만 원 내더라.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등산 동호회 쪽에서는 좀 서운한 기분이 드셨던 거죠. 박 여사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의 경조사비를 7만 원으로 통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각 모임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모든 모임 경조사비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한다. 양해해 달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모든 모임에서 그래, 잘했다 우리도 사실 부담됐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편해진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기준을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액 기준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경조사비 다이어트, 정리해야 할 관계의 기준입니다. 이 표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끊는다는 말은 너무 차갑잖아요. 그보다는 정리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옷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장 속에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정작 입고 싶은 옷을 찾기가 어렵죠.
안 입는 옷을 정리하면 공간이 생기고 진짜 좋아하는 옷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정리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정리해도 될까요? 3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오는 사람 있으시죠? 평소에는 안부 한 통 없다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을 때만 초대장이 날아오는 관계. 이런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부조금으로만 연결돼 있는 겁니다. 부조금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관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내 경조사에 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기준이죠. 내 아이 결혼식에, 내 부모님 장례식에 아무런 연락도 부조도 없었던 사람. 그런 분의 경조사에 내가 무리해서 갈 이유가 있을까요? 호혜성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지 한쪽만 계속 주는 건 호혜가 아닙니다. 셋째,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미묘한 부분인데요. 만날 때마다 남 이야기만 하거나 자기 자랑만 하거나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의무감으로 경조사비를 내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청첩장입니다. 요즘 모바일 청첩장이 정말 많이 오죠. 카카오톡으로 툭 날아옵니다. 열어보면 예쁜 사진과 함께 축의금 계좌번호가 딱 적혀 있어요. 이게 참 난감합니다. 전화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단체 발송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읽었다는 게 상대방에게 보이니까 안 내면 읽고도 무시했다는 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보낸 사람이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축하 메시지만 보냅니다. 결혼을 축하한다는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만 최근 2, 3년간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면 역시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형편이 되시면 3만 원 정도 보내셔도 좋고요.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셋째, 보낸 사람이 2번째 원안에 있는 분이라면 이건 참석 여부를 판단하시고 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핵심은요, 모바일 청첩장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바일 청첩장은 대부분 폭넓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서 축의금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 사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이른의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사업하실 때는 경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대요. 거래처 경조사, 직원 경조사, 공업자 경조사, 한 달에 많을 때는 1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접근하시자 경조사 초대가 확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하셨대요. 아, 내가 사장일 때만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오히려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였으니까요. 이 사장이 그러시더라고. 사업할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게 중요했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관계를 깊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10명한테 5만 원씩 내는 것보다 진짜 소중한 3명한테 마음을 쓰는 게 훨씬 행복해.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으시나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을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영영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조사비를 안 내더라도 나중에 우연히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조금 봉투 하나로 관계의 깊이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경조사비를 안 내기로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건가?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상하지 않게 만드는 품격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또 어떤 관계는 정리해도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돈 대신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경조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봉투에 들어있던 금액, 그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기억에 남는 건 누가 와 주었는가입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준 사람, 그게 기억에 남지 봉투 안에 5만 원이 들었는지 10만 원이 들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을 전하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 한 통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받으셨으면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못 가게 되어 미안하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보다 전화가 100배 낫습니다. 목소리가 전하는 따뜻함이 있거든요. 장례식이라면 더더욱 전화가 좋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뭐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이 한마디가 부조금 10만 원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짧은 손편지입니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쓰나 하시겠지만 바로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편지지 하나 사서 4-5줄만 쓰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직접 가서 축하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멀리서 두 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받는 분이 정말 감동하십니다. 셋째, 작은 선물입니다. 큰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면 꽃 한 다발, 돌잔치면 아기 옷 한 벌, 장례식이면 국화 한 바구니,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담았다는 거니까요. 넷째, 직접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부담되시면 부조금 없이 얼굴만 비추러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파격적으로 들리시죠? 봉투 없이 가도 되나? 걱정되시겠지만 생각해보세요. 결혼식장에서 축하해 주러 온 친구 얼굴을 보면 봉투보다 그 사람이 와준 것 자체가 더 기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와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물론 봉투 없이 가는 게 아직 문화적으로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리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얼굴 보러 갈 건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마음만 가져간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오히려 와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다섯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건 특히 장례식에서 유효한 방법입니다. 부조금도 중요하지만 상주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1-2시간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할머니는 올해 78이십니다. 국민연금과 자녀들이 보내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여유가 많으신 편은 아닙니다. 정할머니의 오랜 친구분 손녀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경조사비를 내기가 부담이 되셨지만 친구분에게는 꼭 축하를 전하고 싶으셨대요. 정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요. 편지지 한 장에 정성껏 글을 쓰셨습니다. 손녀분의 어릴 때 이야기부터 친구와 함께 손녀를 돌봐주던 추억까지 따뜻한 축하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덕담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직접 가셔서 그 편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분이 정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울면서요. 축의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느냐? 내 편지다. 우리 손녀가 그 편지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액자에 넣어서 새 집에 걸어놨. 봉투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었으면 이런 감동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이 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에요. 참고로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축의금 없는 결혼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축의금 대신 함께 와서 축하해 주는 것 자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꽃 한 송이 들고 오세요. 선물은 사양합니다. 이런 청첩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조사의 본래 의미가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으니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오히려 그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내키신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돈 대신 마음을 전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해보시면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조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경조사비가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 경조사가 한 건일 수도 있고 5건일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한 건도 없다가 어떤 달에는 갑자기 몰리기도 하죠. 특히 봄이나 가을에 결혼식이 집중되잖아요. 4월, 5월, 10월, 11월 이 넉 달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안 되니까 매번 갑자기 목돈이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간 경조사비 예산을 먼저 세우세요. 1년 동안 경조사비로 쓸 수 있는 총 금액을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 예산을 200만 원으로 잡으셨다면 한 달 평균 약 17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달마다 균등하게 나가지는 않겠죠. 어떤 달은 30만 원이 나가고 어떤 다른 한 푼도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액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산을 정하실 때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정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잡으세요.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경조사비를 내시는 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내 밥값을 줄여서 남의 잔치집에 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아요. 둘째, 경조사 기록장을 만드세요. 이건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공책 하나를 준비하셔서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기록을 남기시는 겁니다. 적으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날짜, 누구의 경조사인지, 무슨 행사인지, 참석 여부, 금액, 이렇게 5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걸 왜 하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냈고 이 사람은 나에게 얼마를 냈는지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 관리가 됩니다. 1년 동안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예산 초과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메모장 앱이 있으시면 거기에 적으셔도 좋고요. 손으로 쓰시는 게 편하시면 공책에 적으셔도 됩니다.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신다는 것 자체입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 기준을 맞추세요.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남편은 5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아내는 10만 원은 내야 한다고 하시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부부 사이에서 경조사비 기준이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최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선생은 68, 최 여사는 65, 둘 다 은퇴하셨습니다. 최 선생은 경조사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어 하셨어요. 반면 최 여사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최 선생의 옛 동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이 왔습니다. 최 선생은 5만 원이면 된다고 하셨고 최 여사는 10만 원은 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문제로 꽤 다투셨다고 합니다. 결국 두 분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가계부를 꺼내서 1년 경조사비 지출을 함께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2가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 경조사비 연간 예산을 250만 원으로 잡는다. 둘, 관계의 원에 따라 금액 기준을 정하고 그 안에서 움직인다. 기준이 정해지니까 매번 싸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청첩장이 오면 기준표를 보고 이건 2번째 원이니까 5만 원이네 하고 바로 정해지는 거죠. 결정에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 겁니다. 최 여사가 나중에 그러셨대요. 기준을 정하고 나니까 경조사 때마다 신랑이 하던 게 싹 사라졌어. 차라리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부부가 함께 기준을 정하시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경조사비 관련 부부 갈등이 사라지고요. 또 서로 감시 역할을 해주시니까 예산 초과도 방지됩니다. 남편이 정한 기준보다 많이 내려고 하면 아내가 잡아주고, 아내가 체면 때문에 고민하면 남편이 괜찮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서로 지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간 예산을 정하셨으면 그 금액을 12로 나눠서 매달 자동이체로 넣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간 예산이 240만 원이면 매달 20만 원씩 경조사 전용 통장에 넣으시는 거죠. 경조사가 있으면 그 통장에서만 쓰시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예산의 한도인 셈이에요. 잔고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절제하게 되고 남으면 연말에 여유자금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 경조사비가 생활비를 침범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건 너무 꼼꼼한 거 아닌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은퇴 후에는 이 정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입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들어오는 돈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3개의 원으로 나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인,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 이 3원에 따라 금액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둘째,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같은 원에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있으면 고민도 줄고 오해도 없습니다. 셋째, 의무감으로만 유지하는 관계는 정리하셔도 됩니다. 정리한다는 건 차갑게 등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을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넷째, 돈 대신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전화 한 통, 손편지, 작은 선물, 직접 방문,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이 중 하나만 하셔도 부조금 10만 원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다섯째, 시스템을 만드세요. 연간 예산을 정하고 기록장을 쓰고 부부가 함께 기준을 맞추고 가능하면 전용 통장까지 만드시면 경조사비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항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래도 안 내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부조금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는 것,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이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겁니다. 해면 때문에 생활비를 쪼개서 경조사비를 내시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공책 하나 꺼내서 경조사 기록장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래 나간 경조사비를 한번 적어보세요. 숫자로 보시면 기준을 세우시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배우자와 함께 앉으셔서 우리 경조사비 기준을 한번 정해보자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한번 기준을 정해놓으시면 그 이후로는 정말 편해지실 겁니다. 경조사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시간이 사라지니까요.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는 게 훨씬 나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당당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경조사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아, 나만 고민한 게 아니었구나 하시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연금을 받게 됐는데 첫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멍해진 적이요. 아, 이게 전부야. 내가 30년 넘게 일해서 받는 돈이 고작 이거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갑자기 앞이 막막해지는 거죠.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의 평균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기준으로 대략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매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노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연금이 적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 1년 동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이 실수들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이걸 왜 몰랐지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1년 안에 가장 크게 후회하신 실수 6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사례들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니까 이거 우리 옆집 이야기 같은데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연금 수령액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이게 왜 실수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실수라기보다는 모든 실수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올해 65살이신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셨어요. 회사 다닐 때 연봉이 꽤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계산하기로는 국민연금이 매달 120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첫 달 연금이 입금되고 나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98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뭐지? 12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왜 98만 원이지?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공단에 전화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상담원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선생님, 연금에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요. 건강보험료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 한마디에 김 선생님은 멍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가 연금 수령액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예상 수령액도 세전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거기서 여러 가지가 빠지고 난 뒤의 금액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빠지느냐? 첫째, 연금 소득세가 빠집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세율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 3%에서 5% 정도가 원천 징수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가 빠집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요. 퇴직하고 나면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거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하는데 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김 선생님의 경우 건강보험료만 매달 15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금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따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연금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전 금액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하시면 내 예상 실수령액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은퇴 첫 달의 충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연금 수령 나이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으면 조기 수령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연금이 깎입니다. 반대로 늦게 받으면 연기 연금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 수령 나이가 65살인 분이 60살부터 조기 수령을 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30%가 줄어듭니다. 100만 원 받을 걸 7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평생 그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나중에 다시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65살에 안 받고 70살까지 5해를 미루면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매달 차이가 나니까 10년이 10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주변에서 빨리 받는 게 이득이야, 이런 말만 듣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 상태나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할 일이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셨어요. 금액이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되는 분들도 계시죠. 퇴직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 돈까지 합치면 꽤 큰 목돈이 됩니다. 이 목돈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일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통장에 큰 금액이 찍혀 있는 겁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63살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 7천만 원과 퇴직연금 5천만 원을 합쳐서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셨어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매달 85만 원씩 들어오니까 박 선생님은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다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박 선생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였을까요? 3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 중에서 9천만 원 이상이 1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쓴 걸까요? 먼저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죠. 그 다음 달이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차를 바꾸면서 2,500만 원이 나갔고, 퇴직 기념으로 부부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1,500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9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일상적인 생활비와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1년 만에 통장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박 선생님은 1년 뒤에야 비로소 깨달으셨답니다. 이 돈은 평생 나눠 써야 하는 돈이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퇴직자의 약 40%가 퇴직금을 1년 이내에 절반 이상 소진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돈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이번 달 300만 원으로 어떻게 살까 하고 매달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통장에 억 단위 돈이 들어오면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300만 원 쓰는 건 전체의 몇 퍼센트도 안 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멘탈 어카운팅, 즉 심리적 회계 현상입니다. 둘째, 주변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지면 가족이든 친척이든 지인이든 여기저기서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 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자녀한테는 더 그렇죠. 부모 마음이라는 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식은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거니까요. 셋째, 보상 심리가 작용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 쓴 돈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은퇴했으니 좀 누려도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바꾸고 여행도 가고 집도 고치고 하나하나 따지면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퇴직금 1억 원을 받으셨다면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텨야 할까요? 65살에 퇴직해서 평균 수명인 85살까지 산다고 치면 20년입니다. 1억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 남짓이에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1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천만 원을 자녀에게 주고 2,500만 원으로 차를 바꾸면 남은 돈으로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가능하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나눠 받으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손에 쥐면 사람 심리상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생활비 안에서 관리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내 노후 생활비를 먼저 확보한 뒤에 여유 자금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나중에 내가 돈이 없어서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면 그때 가서 서로가 더 힘들어집니다. 부모의 노후가 안정돼야 자녀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실수인 연금 수령액의 착각, 그리고 두 번째 실수인 목돈의 빠른 소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실수는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역 시절에 한 달 생활비가 대략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보통 월급의 70%에서 80% 정도를 생활비로 쓰셨을 겁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는 어떨까요? 아이들도 다 컸고 출퇴근도 안 하니까 생활비가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첫 해에는 생활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장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7시, 8시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고 커피도 회사에서 마시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밖에 나가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마트에 가게 되고 마트에 가면 뭔가를 사게 되고 점심때가 되면 뭐 먹지 하다가 밖에서 먹게 되고 오후에는 심심하니까 어디 가볼까 하다가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저녁에는 또 뭘 먹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한 달 생활비가 현역 때보다 오히려 더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돈도 더 쓰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이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 원에서 70만 원이에요. 그 차이가 매달 18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 격차를 메꾸지 못하면 매달 적자가 나고 적자를 메꾸려고 저축을 깨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몇 년 안에 가진 돈이 바닥이 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첫째,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정기검진이요, 치과 치료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현역 때는 직장 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금이 적었는데 지역 가입자가 되면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치과 치료는 정말 비쌉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8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드는데 나이가 들면 한두 개로 안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보청기가 필요하다든가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든가 하면 의료비만 1년에 수백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조사비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경조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이대가 되면 자녀들의 결혼이라든가 손주의 돌잔치라든가 친구들의 칠순잔치라든가 이런 일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슬픈 이야기지만 지인분들의 장례식도 잦아지죠. 이런 경조사에 한 번 다녀오면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만 원, 30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서너 번만 경조사가 있어도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가요. 셋째, 손주 비용입니다. 이건 정말 뜻밖의 지출인데요. 손주가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든 해주고 싶죠.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간식 사주고, 주말에 놀러 가면 장난감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학원비도 보태주고, 이게 모이면 한 달에 20-3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주를 보면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지출이 늘어납니다. 넷째, 관리비와 공과금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낮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전기세, 수도세가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계속 틀게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계속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현역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적게 든다는 건 환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은퇴 전에 또는 은퇴 직후에 반드시 한 달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적어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석 달 동안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가계부 앱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작은 수첩에 그날그날 쓴 돈을 적으셔도 됩니다. 석 달 동안 기록한 걸 한번 쫙 펼쳐놓고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어 하는 항목이 반드시 보이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거기서부터 줄일 건 줄이고 꼭 필요한 건 유지하는 예산을 세우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월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비상 항목을 넣으세요.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잡아두시는 겁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경조사가 있거나 집에 뭔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일은 반드시 생기거든요. 미리 비상금을 넣어두면 이런 일이 생겨도 전체 예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은퇴 후 생활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출을 기록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실수들이에요. 통장 잔고를 보면 아, 돈이 줄었네 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네 번째 이야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실수입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갑자기 큰 금액으로 청구되는 무서운 함정이에요.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금 받으면 세금은 없는 줄 아셨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은퇴 후에도 세금은 계속 따라옵니다. 먼저 연금소득세부터 볼게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세율은 연간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간 3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원천징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게 체감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든가 임대소득이 있다든가 금융소득이 있으면 이것들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셨다면 이자가 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퇴직금 2억 원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으셨어요. 금리가 연사 %였으니까 이자가 1년에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주식 배당금이 1년에 1,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이자 800만 원에 배당 1,300만 원이면 합쳐서 2,1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넘었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거예요.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까지 합산되면서 세금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 선생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예상보다 수백만 원이 더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세금 문제는 건강보험료와도 연결됩니다. 종합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는 이중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게 은퇴자들한테 진짜 큰 충격을 주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절반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얼마 내는지 크게 신경을 안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직장 건강보험에서 탈퇴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하나는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까 당연히 이게 유리하죠.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됩니다. 여기서 소득에는 연금 소득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매달 17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은 연간으로 치면 2천만 원이 넘으니까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다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자동차를 갖고 계시면 거기에 다 보험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월 건강보험료가 20만 원, 30만 원, 심하면 40만 원 이상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금이 100만 원인데 건강보험료가 3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7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채권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즉 ISA 같은 절세 상품을 활용하시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577입니다. 내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만약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연금 수령 방식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소득이 높아지면서 세금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시기를 나눈다든가 받는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실수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은퇴 후 가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허둥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가족 간의 돈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회복하기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고생했던 것만큼 자식은 덜 고생했으면 좋겠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자식한테는 누리게 해주고 싶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면 자녀에게 먼저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 선생님은 64살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 8천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최 선생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퇴직 축하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버지, 저 카페를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요. 5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최 선생님은 고민을 좀 하셨지만 결국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아들이 하겠다는데 아버지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카페가 잘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7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카페 창업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도 했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 이것저것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예요. 결국 5천만 원은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최 선생님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 뿐이었어요. 거기에 매달 국민연금 70만 원이 들어오니까 생활이 가능은 하지만 여유가 전혀 없는 빠듯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최 선생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매일 든다고.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도와주는 거면 괜찮아요. 하지만 내 노후 자금에서 뚝 떼어서 주면 나중에 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 문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주면 증여세가 나와요. 세율이 10%에서 시작하는데 금액이 크면 세율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큰돈을 그냥 자녀 통장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금융거래 추적이 과거보다 훨씬 정밀해져서 큰 금액이 이동하면 자동으로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도와주실 때는 첫째, 내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둘째, 비과세 한도 안에서 계획적으로 해주고, 셋째, 가능하면 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 하실 수 있지만 차용증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까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 거라는 안심이 되고, 자녀 입장에서도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관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있어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가족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내 것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6번째가 어쩌면 앞에 5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실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은퇴했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멈추십니다. 일도 안 하고 새로운 걸 배우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두 달은 괜찮아요. 수십 년 동안 쉬지 못했으니까 쉬는 것 자체가 행복하죠.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못 찾겠고,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은퇴 후 사회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남성분들의 경우 직장이 곧 사회적 관계의 전부였던 경우가 많아서 은퇴하면 만날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소득이 연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을 메꾸려면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은퇴하고도 힘들게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소소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분은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는데 퇴직 후에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리 강습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무급으로 하셨는데 나중에 입소문이 나면서 문화센터에서 유료 강의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한 달에 4, 50만 원 정도인데 돈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퇴직 전에 회계 업무를 하셨는데 은퇴 후에 소규모 자영업자들 장부 정리를 도와주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계세요. 주 3일만 나가시는데 매달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답니다. 이 돈이면 아까 말씀드린 연금과 생활비의 격차를 상당 부분 메꿀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치매 발병률도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가 줄어들죠. 의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고요. 이게 선순환 구조인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늘어나고, 병원비가 늘어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더 나빠지고, 이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신다든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신다든가, 복지관에서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든가,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은퇴 후에 일상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6가지 실수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액을 세전으로만 보지 마시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빠진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이나 목돈은 가능하면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연금 형태로 전환하세요. 한꺼번에 큰돈을 손에 쥐면 1년 안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셋째, 은퇴 후 생활비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석 달 동안 지출을 기록해 보시고 현실적인 월 예산을 세우세요. 비상금 항목도 잊지 마시고요. 넷째,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보이지 않는 지출을 꼭 챙기세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는 1577입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내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한 뒤에 여유분으로 도와주세요. 비과세 한도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소소한 경제활동이든 봉사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뭐든 좋은 이 사회와의 접점을 유지하세요. 그게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실수는 사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몰라서 또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 아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주변에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수령 후 3년 차에 찾아오는 진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 차에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3년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러 나갔고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뛰었고 남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늘 스스로를 다잡으며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말년이 이렇게 쓸쓸할까요? 왜 이렇게 외롭고 공허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까지 할까요? 분명 후회 없이 살았는데 막상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니까 뭔가가 크게 빠져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말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내가 놓치고 있던 게 이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이분을 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올해 71살이십니다.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셨어요. 승진도 꾸준히 하셨고 퇴직할 때는 국장급이셨습니다.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내셨고 서울에 아파트도 마련하셨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 선생님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분명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하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딘가 가슴 한쪽이 찔리시나요? 사실 정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부러운 인생인데 정작 본인은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직함과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김 과장, 박 부장, 이사장.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런 역할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퇴직을 하면 그 역할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국장님이었던 사람이 오늘부터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수십 명의 직원이 인사를 하고 보고를 올렸는데 오늘은 아무도 나한테 전화를 안 해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존재감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가? 나 없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들일수록 이 충격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낙차가 크니까요. 매일 운전기사가 모시러 오고 비서가 일정을 관리해주던 분이 갑자기 혼자 시장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존감의 붕괴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함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직함을 만든 겁니다. 직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직함 뒤에 숨어 살다 보면 직함 없는 나를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나는 대체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직장 밖에서 어떤 사람이지?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정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동안 공무원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양복을 입고 출근할 때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편한 옷을 입고 집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허전한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 사귀려고 할 때 생깁니다. 그러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일 겁니다. 바로 가족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가족과 멀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뒤로 미뤄두고 자식 교육비, 자식 결혼, 자금 집안 대소사 이런 것들에 모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을 하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면 다행이고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고 가면 그나마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식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아이를 키우고 자기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부모님을 안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서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운함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 바쁘게 살았잖아요. 남편은 회사에서, 아내는 집안일이나 또는 아내도 직장에서 서로 바쁘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있어봤자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뭘 했다, 다음 달에 뭘 사야 한다, 이런 실무적인 대화뿐이었지. 너 요즘 기분이 어떠니?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 이런 속 깊은 대화는 거의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때 서로 할 말이 있으면 좋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대화를 안 했으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은퇴 후에 부부 사이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일본에서는 이걸 은퇴 이혼이라고 부르는데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내한테 밥 줘, 어디 갔다 왔어? 뭐 해? 이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은 낮에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황혼 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혼인기간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비율이 약 38%나 됩니다. 10쌍 중 거의 4쌍이 오래된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에 참고, 체면 때문에 참고, 경제적인 이유로 참았는데 자식이 독립하고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족 관계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금이 가는 거예요. 매일 하지 않은 대화 한마디, 매일 표현하지 않은 고마움 한마디, 이런 게 쌓여서 결국 큰 균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과 잘 살았다는 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교육시킨 건 열심히 산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돌보는 걸 놓쳤다면 잘 산 거라고 하기에는 뭔가 빠진 게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걸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색한 문화에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요.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직장 다닐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매일 만나는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점심도 같이 먹고 회식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퇴근 후에 한잔하면서 회사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이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 한두 달은 연락이 와요. 선배님 잘 지내시죠?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연락이 뚝 끊깁니다. 1년이 지나면 생일 축하 문자조차 안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관계가 가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직장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유지되었던 거예요.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건데 그 매개가 사라지면 관계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뭘까요?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해서 야, 뭐 하냐? 하고 물을 수 있는 사람.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약속 없이 불쑥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 이런 관계가 은퇴 후에 몇 명이나 남아있느냐가 말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넘게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외로움을 만성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4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심장병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의 남성분들은 특히 이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밖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동네 모임이라든가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취미 모임 같은 걸 통해서 직장 밖 인간관계를 유지하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남성분들은 직장이 곧 사회적 관계의 전부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남성들이 만나는 전형적인 장면이 있어요. 아침에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책하러 나왔다가 점점 거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는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윤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윤 선생님은 68살이시고 중소기업 임원 출신이세요. 퇴직한 지 3년이 되셨는데 요즘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요. 뉴스를 보다가 9시쯤 산책을 나갑니다. 1시간 걷고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봐요. 오후 3시쯤 낮잠을 자고 5시에 일어나서 또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녁을 먹고 9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이 일과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내와 나누는 짧은 말 몇 마디를 빼면 거의 없습니다. 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 수십 명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아내하고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 가끔 마트 점원한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바깥 사람과의 유일한 대화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네 번째 이유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건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건강을 담보로 잡히고 달려온 인생의 청구서가 말년에 한꺼번에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밤새 일해도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고, 술을 마셔도 하루만 자면 괜찮았고, 어디가 좀 아파도 참으면 나았어요. 그때는 내 몸이 무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동안 몸에 쌓아놓은 빚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20년, 30년 동안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잠을 줄였던 것,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었던 것,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미뤘던 것, 운동할 시간이 없다며 몸을 방치했던 것, 이 모든 게 말년의 청구서로 날아오는 겁니다.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관절이 아프고 디스크가 터지고, 물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도의 차이예요. 평소에 건강을 관리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말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두 분을 비교해 드릴게요. 한 분은 평생 운동을 좋아하셔서 퇴직 전부터 매일 아침 조깅을 하셨어요. 술은 거의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셨고 건강검진도 매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은 73인 지금도 매일 등산을 하시고 손주와 뛰어놀 체력이 있으세요. 다른 한 분은 직장 생활 내내 야근과 회식이 일상이었습니다. 주 5일을 술을 드셨고 담배도 하루에 한 갑씩 피우셨어요. 건강검진은 귀찮다고 3, 4년에 한 번 하셨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습니다. 이분은 67에 퇴직하자마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1년 뒤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약을 5가지 이상 드시고 한 달에 병원비만 3, 40만 원이 나갑니다. 두 분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가정도 잘 꾸리셨어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건강을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 이 하나의 차이가 말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특히 수면에 대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대분들은 잠을 적게 자는 걸 자랑처럼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네 시간만 자도 돼. 잠이 뭐가 중요해 이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이 쌓이는데 이게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잠을 안 자면 뇌에 쓰레기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계속 부담을 줍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되면 몸이 결국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건강하다는 건 아직 청구서가 안 왔다는 뜻이지 빚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운동을 시작하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건강은 저축과 같다는 거예요. 젊을 때 건강에 투자한 만큼 말년에 돌려받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5년 뒤에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제 5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첫 번째 이유인 존재감 상실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돈 걱정도 없고 시간도 무한하고
아무 걱정 없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글쎄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하고 대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왜 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하고 싶은 게 진짜 없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해야 할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해야 했고, 취직한 뒤에는 일을 해야 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교육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은 끝이 없었어요. 그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에 하고 싶은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탐색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30대에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고, 40대에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고, 50대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번 나중에 하다가 정작 나중이 됐는데 이미 하고 싶다는 감정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말년을 안 좋게 만드느냐? 하루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하루가 금방 갔잖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눈 깜짝하면 저녁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하지?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나가자니, 갈 곳이 없고, 누구를 만나자니 만날 사람이 없고, 이 무료함이 반복되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또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69살이시고 공기업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퇴직하시고 처음 6개월 동안은 그냥 쉬셨어요. 그런데 7개월째부터 이상하게 자꾸 짜증이 나시더랍니다. 아내한테 괜히 화를 내고 뉴스를 보면 분노가 치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생님 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에 활력이 없어서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규칙적으로 하시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 선생님이 뭘 시작하셨냐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을 하셨어요. 사실 서예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붓을 잡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서예 끝나고 같이 점심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석 달이 지나니까 짜증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고 아내한테도 다시 다정해지셨대요. 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예를 배운 게 아니라 사는 맛을 다시 찾은 것 같다고. 뭔가 하나를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도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오전에 서예 교실 가고, 오후에 공원에서 걷기 모임에 나가고, 주말에는 아내와 가까운 산을 다닙니다. 여러분, 강 선생님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취미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몰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면 그것만으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림 그리기가 됐든, 바둑이 됐든, 텃밭 가꾸기가 됐든, 요리가 됐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내 적성에 맞을까? 이걸 이 나이에 배워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은 접어두세요.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안 맞으면 그만두고 다른 걸 하면 됩니다. 10개를 시작해서 9개를 그만둬도 하나가 남으면 성공인 겁니다. 자, 5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존재감의 상실, 가족관계의 소홀함, 진짜 친구의 부재, 건강관리의 실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이 5가지가 열심히 살았는데 말년이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좀 우울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나도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말년을 바꾸는 5가지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에요. 첫째,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떼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고 전화 한 통 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갑자기 왜 그래 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한 번이 어색하면 2번 하고 2번이 어색하면 3번 하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옛 친구에게도 연락해 보세요. 학교 동창이든 군대 동기든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나야 오랜만이다 하고 말을 거는 겁니다. 생각보다 반가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외로울 수 있거든요. 둘째, 하루에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도 적고 심폐 기능을 올려주고 무엇보다 뇌에 좋습니다. 걸을 때 가능하면 밖에서 걸으세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울한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잖아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아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도 합니다. 셋째,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하세요. 아까 강 선생님 이야기처럼 뭐든 좋습니다. 서예, 그림 요리, 낚시 바둑 당구 사진, 동네 합창단 뭐든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문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취미는 그 자체로도 좋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집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대화 주제가 저절로 생기거든요. 이런 관계가 쌓이면 은퇴 후의 외로움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아내가 맛있는 찌개를 끓여줘서 감사하다. 산책하다가 꽃이 핀 걸 봤는데 예뻐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실제로 감사 일기의 효과는 심리학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윤 선생님 기억나시죠? 아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던 분이요. 윤 선생님도 감사 일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쓸 게 없다고 하셨는데 억지로라도 3개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섯째, 사회와의 접점을 유지하세요. 이건 아까 취미 이야기와도 연결되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신다든가 동네 모임에 나가신다든가 종교 활동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효과가 정말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느낌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감각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간단한 경제활동도 권해드립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주 2, 3일 정도 가볍게 일을 하시면 생활에 리듬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소소한 수입도 생기고 일석삼조입니다. 자, 5가지 전환점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관계를 회복하세요. 둘째, 하루 30분이라도 걷거나 몸을 움직이세요. 셋째,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넷째,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돌보세요. 다섯째, 봉사든 일이든 모임이든 사회와의 접점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하나만요. 5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딱 하나. 오늘 저녁에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좋고 내일 아침에 동네를 30분 걷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말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핵심은 이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사느라 놓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직함 뒤에 숨겨놓은 채 살았고, 가족에게 헌신하면서 정작 관계를 돌보는 건 뒷전이었고, 직장 동료를 친구라고 착각하면서 진짜 친구를 만들 시간은 내지 못했고, 건강을 담보로 잡히고 앞만 보고 달렸고, 하고 싶은 것은 늘 나중으로 미뤄두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고요? 아무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랬고, 환경이 그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과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후회 없는 말년을 만드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75살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주변에서 다들 그랬답니다. 이 나이에 피아노를 배워서 뭘 하려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80살이 되면 5년 경력의 피아노 연주자가 돼 있을 거야. 안 배우면 80살에도 여전히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겠지.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5년 뒤에는 5년 경력이 됩니다. 안 하면 5년 뒤에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말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